안녕하세요. 그린카입니다. 그린카는 지적 운전을 위한 폭넓고 간편한 카쉐어링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 근처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차를 쉽고 빠르게 빌릴 수 있습니다. 10분당 단돈 1,000원대로 만날 수 있는 드라이빙의 신세계. 지금 바로 5분 안에 내 차처럼 그린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회원가입하실 때 추천 코드에 지적 운전을 입력하시면 그린카 3시간 무료 이용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카쉐어링 그린카였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약 74회 지대북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선하고 덕이 많아서 덕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덕실이로 합시다. 덕실이 반갑습니다. 덕실입니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지식을 사랑하고 친일 교과서에 반대하는 깡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명상과 동양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인. 네. 한 번도 김도인님이 저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꼭 남들이 해주길 바라가지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취미편을 끝내고, 네, 그죠? 4회에 걸친 취미편을 끝내고 저희가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인 에피소드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일단 단기적인 에피소드로 지대북 특별편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막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몰라. 다음 주에 어떻게 뭐가 바뀔지 몰라. 갑자기 미스테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대북 특별편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깡쌤이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다 같이 취미가 독서 아니십니까? 예.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고 예. 저희가 지식을 얻는 수단은 독서이기 때문에 가을에 독서를 제일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독서의 계절인 거예요. 네. 많이 읽으라고. 맞아요. 그게 마케팅인데 원래 책이 제일 많이 팔리는 시즌이 이제 3월 달에 그 신학기 때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여름 방학 때 딱 잘 팔리고 이 가을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가 놀아야지. 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일종의 홍보 문구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격언 같은 건 전혀 아니네요. 그런가 봐. 빼빼로데이 이런 거 아닌가? 그런가? 어쨌든. 화이트데이. 네. 이런 거. 북데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독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저도 요즘 책은 잘 안 읽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렇지. 네. 여러분들은 책 잘 읽고 계시나요? 뭐 거의 못 있죠 뭐. 네. 저도 대학원이랑 막 그때 잠깐 읽었었던 거 빼고는 책 읽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잘 못 읽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옛날에 읽었던 책의 독서 경험들을 추억하면서 독서 역사 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책 이름이에요. 독서 역사라고 해서 네. 일종의 책이 어떻게 탄생했고 책을 읽어왔던 독자들의 어떤 문화사, 책이 어떤 방식으로 읽혀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왔는지를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이 나름대로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서 역사. 예. 근데 이게 책이 좀 서양 중심으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네. 예, 오직 서양에서 책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읽혀졌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문화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누가 예. 썼어요? 읽어주시죠. 알베르토 망구엘입니다. 알베르토 망구엘. 이름부터가 이런 책을 쓰게 생겼어.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 정도 이름이 작가이자 번역가, 편집자. 무시무시한 책 덕후고요. 덕스럽게 생겼는데 진짜. 덕 중에 덕은 역시 양덕이라서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고전문헌이나 이런 거에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인데, 자신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독서 경험을 총동원해서 만든 역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독서 역사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아주 옛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전수했을까요? 텔레파시. 그렇죠. 돌고래가 마치 고대 문명의 구애하듯 뭐 이런. 아, 그렇군요. 야, 돌고래들도 지식 전달하더라. 놀랐는데. 어떻게 해요? 수족관에서 처음에 어떤 하나의 돌고래가 링 모양으로 물방울을 만드는 거를 애가 한 거야, 처음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뱉으면, 하고 뱉으면, 그 튜브 모양으로 물방울이 나와. 아, 마치 물 안에서요? 물 안에서. 담배 연기로 무슨 담배 하트 연기. 만들고 이런 보도.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하트 만들 수 있다고? 보도 하트를 만들지 않나? 도넛이잖아요. 어쨌든 첫 번째 돌고래가 그걸 한 거야. 그랬더니 같은 수족관에 살고 있었던 다른 돌고래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따라하기 시작하더래. 네. 그래가지고 그 수족관에서 모든 돌고래들이 그 링을 만들어서 그 링을 갖고 노는 게 그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식이 전달되는 것 같아. 우리가 뭐 미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 모방하는 거 아니에요? 모방하기도 할 테고. 근데 지식이 전달된 거죠. 이게 지식 전달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아, 예. 텔레파시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제 말을 하게 된 이유로는 이제 서로 말을 했겠죠. 대화. 그렇죠. 아주 오랜 지식 전수의 수단이고, 우리가 이제 뭐, 종교나 철학 전통에서 유명하시다고 하시는 분들, 모세나 부처님이나 예수님, 소크라테스 모두 다 책을 남긴 분들이 아니죠. 그렇네. 예, 다들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말로서 지식을 전달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책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탄생한 역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언제쯤 탄생했을 것 같아요, 책이? 이집트? 파피루스 막 이런 파피루스? 거 배웠던 것 같은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뭐 진흙판에다가 뭐 이렇게 했었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자. 그 책이 뭐냐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해. 문자가 적혀 있는 모든 걸 책으로 텍스트라고 볼 것이냐. 그럼 동굴에 이제 다시 나눠 그려놓은 것들도 하나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문자겠죠, 문자. 네. 문자 기호가 있어야지 뭐 책을 쓰거나 말거나 할 텐데, 최초의 흔적이 나타나는 건 역시 한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이제 이란, 이라크, 그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꿈의 동네죠.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석유는 없었는데 그 지역의 특징이 농사가 그렇게 잘 됐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없었습니까? 그때 없었잖아요. 석유 9년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맞다. 근데 그 전에도 석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뭐 저주받은 땅인 줄 알았잖아. 너무 역청이라고 해서. 그죠. 검정색 물이 나온다. 검정색 물이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해갖고 지붕에다가 발라서 물이 안 새게 만들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기름덩어리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불이 붙는 물이다. 뭐 이 정도밖에 몰랐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연료를 만들거나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지금보다 기후가 더 좋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농사가 그렇게 뿌렸다 하면 막 몇 배 수익이 나는 씨앗을 뿌렸다 하면 몇십 배씩 수익이 나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뭐 뿌리면 나오는 거 없나? 뿌리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라면?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축복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초의 도시 문명이 건설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성을 이뤄서 커다란 도시 공동체를 만들고 분업이 발달하죠. 도시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갖다 파는 사람이 있고 또 도시를 운영하려면 행정 조직이 발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행정가들도 있고 사람들이 자연이나 이런 거에 무서워하니까 신을 또 모셔야 되고 그런 게 복합적인 체계가 발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다양한 기억 보조 장치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최초의 문자는 그 양이나 뭐 염소 같은 거 갖다가 뭐 빌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몇 마리 있는지 체크하기도 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해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쐐기 형태로 뭐 금을 그어놓거나. 그래서 최세장이 나한테 25마리 빌려갔으니까 이자 2마리 차서 27마리 갚아라. 그런 거, 그렇지. 써놨어야 돼. 그런 걸 써놨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상업적인 욕구에서 그 문자가 처음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점토판들 같은 거 보면 대부분 그런 계약서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최사장 갑과 깡샘 을은 뭐 이런 식으로 제1항
그래서 그런 점토판들이 실제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이 점토판이라는 게 이제 한 크기가 뭐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거나 요즘 말하면 한 노트북 정도 되고,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태블릿이죠. 아, 거기서 온 거야? 예, 서판이죠, 이게 서판. 그게 태블릿이야. 예, 그걸 이제 옛날에 태블릿이라고 했던 건데, 그 점토판에다가 이게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끝이 뾰족한 독을 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쐐기 문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 뭡니까? V자 형태? 네. V자를 옆으로 누이고 뭐 세우고 이런 형태로 다 문자를 만들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의 기억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발명품인 쐐기 문자가 태어난 그런 순간이고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뭔가 글을 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거다. 왜냐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게 물질 안에 그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항상 좀 독특하다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야. 개라서 막 돌아다니면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살 것 같아. 인간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냐면은 언어가 있는 세계에 살잖아요. 가면서 뭘 보냐면은 실제로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언어를 보거든요. 간판을 보고 하면서 의미를 보는 거야. 근데 걔한테는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 걔는 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물질 그 자체의 세계인 것 같은 거야. 냄새?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인간이 물질 세계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의미 세계에 살고 있고, 그래서 독특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은 이제 언어를 매개로 사물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 감정도 표현하고 이런 식이니까요. 그치.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언어를 봐, 실제로는. 걔도 언어를 볼걸요? 그래요? 왜? 왜냐면 걔도 자기 주인과 주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할 줄 알고, 예를 들어 주인이 안 오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회귀한다는 관념이 있는 건데, 순간순간에 대한 경험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작용이나 행동을 못 보일걸요? 좀 내려봅시다. 걔는 상징체가 있을 거고, 좀 불가사리나 네. 해파리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세계.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아,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정보를 저장하고 우리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보를 저장하는 형태들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점토판이라고 하는 것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누가 읽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러면 좀 되게 묘한 것 같아요, 기분이. 사실 뇌라는 걸 우리가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는데 별거 아닌 거야. 점토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지. 어떤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점토판이 됐든 내 뇌가 됐든 그 정보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신비한 것 같긴 해요. 어떤 생명이 태어났다가 그냥 죽었어요. 없어졌어. 사그라들었어. 근데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랬다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났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점토판에다가 우리의 기억을 새겼는데 그 점토판이 출토되지 않고 혹은 깨졌어. 화산이 폭발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그럼 그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동일한 것 같고 뭔가 기억이 남겨지고 기록이 남겨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지금 되게 핵심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문자가 태어난 순간 이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독자도 같이 태어난 셈이 됩니다. 그렇구만. 네, 인류 최초의 독자들이 이제 기원전 3000년경부터 태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 독자들보다는 이 책을 쓰는 저자들, 즉 문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 이건 이제 당시에 필사가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누립니다. 문자가 처음 탄생했던 당시에. 그러니까 요즘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줄 알면 좀 이게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박근혜 언어를 해석할 수 있으면 또 출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언어가 항상 연결돼 있군요. 그때 당시에는 이 필사자들이 굉장한 귀족 엘리트로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히 훈련받은 극소수만 필사자의 위치에 갈 수 있었고, 아예 이 필사자들 양성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기원전 한 3000년부터. 그래서 이때도 입시 제도가 있었고 또 입시 부정도 있었습니다. 예, 학교 성적이 좋아야지 필사자가 되는 거고.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고. 수시 있고 정시 있고 심지어 아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 촌지를 바쳤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 인간이 똑같아. 똑같아. 예. 요즘 애들 버릇없다. 그렇게 써 있었어. 고대 그리스 로마에 그렇게 써 있다며. 요즘 애들 버릇없다. 예, 학부모의 마음은 항상 똑같았다. 예,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도 안 바뀌었기 때문이지 신석기 이후에 인간이 거의 바뀐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이 필사가들의 역사상 최초 작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출토된 점토판들을 보면 이렇게 엄청 글쓰기 연습한 기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틀려 얘가 문법이. 우리가 지금 고대 유적지에 막 발굴된 점토판들 보면 이거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실제로 아닌가 보다. 실제로는 연애 편지고 뭐 그러겠죠. 연애 편지도 아니고 막 받아쓰기 하다가 틀리고 막 이런 거야. 아, 그래? 예.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오류가 있고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학교에서 애들이 글쓰기 연습을 하던 것들도 막 그냥 출토가 된 겁니다. 그러겠네. 그렇게 대량으로 출토했는데 알고 보니 그 깜지 버리는 곳이었어. 다 씻고 깜지만 있어.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역사적인 유물이잖아. 이렇게 봤더니 다 가나다로 막 이렇게 있어. 선생님 개객기 뭐 이렇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책이 태어나긴 했는데 이게 점토판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볍게 만들려고 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듯이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라는 형태로 이 파피루스가 이제 요즘 페이퍼의 어원이죠. 영어로 하면.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나일강 근처에서 뭐 갈대처럼 자라는 식물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식물 줄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안에 줄기 겉껍질을 벗겨내면 약간 삼배같이 고운 그 내부 조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쭉 펴가지고 말리면은 이제 삼배처럼 어느 정도 그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 섬유질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말려갖고 종이처럼 만들어서 쓴 거예요. 아, 그래? 예. 그래서 이게 좀, 종이를 누가 최초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죠. 중국의 체제공이 만들었죠. 예. 중국이 먼저 했느냐, 아니면 이제 이집트가 먼저다. 서양 쪽에서는 이집트를 원조로 치는 거고, 그 중화 사상을 내세우는 이제 중국인들은 우리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울 때는 중국의 3대 뭐 이렇게 발명품 같은 거 할 때 종이 나오죠. 그 실제적인 어떤 품질로 따지면 중국 종이가 월등하죠. 그랬겠죠. 예, 월등하고 파피루스는 좀 부식도 잘 되고 이게 좀 그 재질 자체가 좀 이렇게 내구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지는 그래도 꽤 오래 가잖아요. 몇백 년 뭐 지나가도 남아있기도 하고. 사실 내가 대충 듣기로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그 중국에서 종이 만든 사람이 채 씨거든요. 채륜. 그게 채 사장 그 채랑 같은 채라는 얘기를 들었어. 되게 뿌듯해 지금.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요 얼굴이. 이 정도는 써줘야지. 뭐 별걸 다 갖다 붙이는. 북까지 들이대는 거야? 네.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 조상은 강감찬 장군이랍니다. 진짜? 네. 다 나오는구만. 태조 이성계 나와야지. 태조 이성계. 몇 대 손인지까지 아니에요. 김도인 뭐 아무것도 없구만. 우리 김수로 집안이에요. 그래? 김수로 나왔어. 김수로? 네. 영화 배우? 이길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김수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어쨌든 그 최 사장의 조상님께서 채륜이라고 하는. 근데 그분이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환관이거든요. 잠깐만. 이 어찌된 일이요? 내가 커피 흘린다. 커피 막 줄줄 흐르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입에서. 깜짝 놀랐네. 그래? 성령으로 인태해서 해가지고. 네.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관계로 표현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관의 후손과 함께 방송을 하는 저희 지대너비아십니다. 예. 어쨌든 중국에서 공식적인 기록은 한 105년경, 서기 후 105년경인데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 사료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있었던 거를 갖다가 채륜이라는 궁 중에 이제 환관께서 이거를 집대성에서 개량해서 새로 만들었다. 울고 있어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조상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말하고 다니면 안 되겠다. 지난주 커밍아웃에 이어서. 네. 어쨌든 간에 이 파피루스나 중국의 종이 형태가 있었는데 그 다른 재질 중에 하나가 또 양피지도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양피지는 좀 더 내구성이 좋거든. 그래서 서양에서는 사실 양피지를 많이 썼습니다. 원래는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한 기원전 2세기경쯤 오면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책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이걸 코덱스라고 하더라고요. 코덱스. 그래. 이게 라틴어로 나무도막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지금 책이 네모난 그 뭡니까 나무도막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예. 근데 그 안에 종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양피지를 얇게 펴가지고 그걸 말아서 썼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양피지를 이제 한 번 접으면 2절지, 2번 접으면 4절, 뭐 3번 접으면 8절. 이 분류가 이제 그때부터 이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책 한 권이 엄청나게 귀했던 시절인 거고, 책 하나 그걸 다 양가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쌌겠다. 엄청 비쌌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일이 사람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필사라고 하고, 손으로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어. 예. 기억 안 날지 모르겠는데 그 글씨 예쁘게 쓰시는 분들이 기업에서 나오는 문서들이나 이런 거 필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옛날에 있었던데 직업으로. 응, 진짜? 있었어요. 시대 차이는. 예. 저희 어렸을 때 있었다고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필사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래요? 역시 아주 어릴 때. 체륜의 조선님. 조선님. 예. 네. 책 한 권 굉장히 비쌌고 귀했다는 귀중품인 거고, 오늘날로 치면 거의 아이패드 프로 정도의 느낌? 한 권당 1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귀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다. 이 책 표지를 엄청 예쁘게 꾸미는 게 또 유행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워낙 귀중품이고 하다 보니까 또 책을 수집하는 덕후들도 있고, 엄청나게 고가에 거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서양의 유물 같은 걸 보면은 겉에 막 금박을 입혀서 막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랑 동일한 심리 아닐까? 예, 핸드폰에다가 껍데기 씌우고 이런 건 비슷한 심리겠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책을 딱 펼치면 그 안에도 되게 화려하게 막 장식을 막 해놨죠. 이건 이제 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표지나 속지를 갖다가 아주 정교하게 뭐 백합 문양이라던가 뭐 이런 걸 연결시켜서 예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산업이 발달하기도 하죠. 오늘 최 대장님이 좋아하겠는데요. 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요즘도 이제 고서적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 그리고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열린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덕후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뭐 되게 비싸대. 그래서 뭐 조그만 책인데 뭐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고 판다고 하더라고. 지금처럼 책이 이제 넘쳐나는 시대는 아니었을 거고, 그쵸? 활자 같은 게 없었던 시대니까. 그러면 지금 쓰는 사람도 우리가 막 글씨 쓸 때 막 빠르게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원히 남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그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필사하는 게. 근데 딱 생각해봐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제 책을 쓰면서 끝나요. 마지막으로. 네. 근데 그 책을 쓰는 걸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글씨를 막 이렇게 예쁘게 예술 작품 같이 다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래. 그 폰트를 그 사람이 개발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겠지. 당연히. 뭐 기계가 개발하진 않았겠지. 그 서체가 있어요. 폰트를 갖다가 그 컴퓨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뭐 성경책에는 이 폰트로 뭐 이런 것 전통들이 있어요. 또 수도원마다 막 폰트가 있고 이래요. 아, 그러겠네. 글씨체 같은 거. 우리 대학교 때도 왜 NL이랑 PD가 그 대자보 쓰는 필체가 달랐어요. 정말요? 그거 배우는 거야. 아, 진짜로? 진짜? 진짜로. 그래가지고 대자보만 봐도 필체 보고 대충 구분하고 그랬었는데. 왜 다른 시대에 살았지 이렇게? 저희 때 그렇게 뭐 운동권이 막 많이 없어졌다. 비운동권이 항상 네네. 장성되던 시대여서 제 사장님이랑 세대 차이 나가지고 다른 세대니까. 혼자 다른 세대 살고 있어. 네. 어쨌든. 그래서 필체가 이렇게 전통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책이 워낙 귀했기 때문에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문맹이 워낙 많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만화책도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중세에는. 그림으로 예. 설명이 되어 있는.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실제로 딱 보면 말풍선 같은 것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대중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충격적인. 그 성경 속의 장면을 갖다가 묘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성모 마리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고 있고 앞에 동방박사 3명이 딱 있는데 말풍선을 이제 요즘 만화처럼 그려놓지는 않고 이게 교묘하게 무슨 뭐 띠 장식 같은 걸로 쫙 해가지고 나 뭐 나 기억났다. 네. 거기에 그 성경 구절들을 박아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한 중세까지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건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엄청 비쌌겠죠. 그렇지. 그림까지 그려놨으니까 엄청 더 비싼 아이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1450년경쯤 오시면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구텐베르크가 이제 개발했던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이 좀
엔지니어인데 실험 정신에 이런 게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 활자에 맞는 그 금속 재질 같은 것도 여러 번 실험을 해보고, 예, 거기에 적합한 기름 잉크도 직접 다 개발하고, 이걸 이렇게 프레스라고 해서 눌러주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죠. 이게 활자 인쇄술이 원래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있었죠. 금속 활자로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판으로 찍는 거랑 금속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목판은 몇 번 못 찍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 네. 근데 이제 금속은 기름 잉크 먹여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면은 뭐 계속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내구성이 좋으니까 좋았던 거고, 수치로만 보시면은 이게 구텐바르크 인쇄기 이후에 한 1450년쯤에 이게 최초로 개발되거든요. 이게 한 1500년까지 50년 동안만, 그 50년 동안 유럽에서 나온 책이 한 2천만 부 정도라고 합니다. 2천만 부요? 2천만 부. 와, 많이 나왔구나. 근데 유럽에서 기원 후 500년에서 한 1400년대까지 필사된 책의 총 권수가 한 10만 권밖에 안 돼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였던 거죠. 10만 부 만들고 있었는데 2천만 부를 찍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뭐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뭐 이 정도의 위력보다 이 구텐바르크 인쇄기의 위력이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구나. 예. 책값이 엄청 싸졌겠네. 엄청나게 싸지고 뭐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는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뭐 전자책도 있는 거 아세요? 네. 강쌤이 맨날 저한테 저를 붙잡고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전 이미 2개 구매했습니다. 아, 진짜요? 이건 전자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기종들은 이게 가독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같이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장비들을. 네. 책은 전자책으로 우리나라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요즘은 이제 전자책 같은 것도 많이 등장을 해서 이 전자책이 월등히 휴대성이 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심리적인 요인인지 저는 화면으로 잘 활자를 못 보거든요. 항상 뭐든지 프린트해서 보는데 저도요. 네네. 그리고 책도 전자책으로 뭐 이북으로 된 건 싫어요. 그 책을 가지고 오면서 종이로 봐야 돼서 그게 더 편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나온 전자책은 가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꼭 하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왜 안 읽히냐면은 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예술의 장르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성이 중심이 되는 예술이 있고 공간성이 중심이 되는 예술이 있거든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성이 중요하잖아. 공간성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시간적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 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성이 중요하지 시간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책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자로 그냥 차례대로 읽으니까 시간성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공간성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뒤에 읽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왔다가 우리 반복하게 되거든. 그런데 전자책에서 배제된 게 공간성이 배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안 읽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공간성을 뛰어난 CPU와 램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손가락으로 가능합니다. 아, 그래? 예.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사적 얘기 하도 이 지름신이 와서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질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진짜 그게 여기서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일단 인쇄하거든요. 인쇄해서 눈앞에 보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걸 노트로 옮겨서 이제 이게 시작을 해야지.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절대 안 읽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최신 전자책은 장난 아니다. 지분 투자했나? 왜 자꾸만 얘기하지? 네, 알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발달해 왔는데 책을 읽는 방법은 어땠을까요? 아주 오랜 시절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과 책을 읽는 방법이 똑같을까? 요즘 책 읽으면 어떻게 읽으세요? 손을 씻고. 손을 씻어요? 왜 손을 씻어? 무릎 제기하고. 제기해줘요.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새 책을 읽을 때 손을 씻는다고. 아, 주로 어디 가서 읽으십니까? 이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덕씨가 실제로 그래요. 아, 실제로 그렇지. 실제로 손을 닦고 그걸 이제 본대. 손에 땀이 있는 것도 싫고 이제 좀 이런 게 정말 묻는 게 싫었어. 미친놈. 절대 아무것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다 뭔가 이상해. 일단 손을 씻으시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제 책을 들고. 멸균실로. 멸균소독 한번 하고 적외선으로 한번 돌리고 이런가요? 편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편한데 소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책 읽는 게 잘 되는 공간이 저는 약간 오픈된 공간을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사람마다 맞아 달라요. 공부하는 그러니까, 것도 오픈된 공간. 저는 이렇게 막혀 있는 도서실, 독서실 있죠. 딱
어두컴컴하고 이런 데 가면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딴짓하더라고요. 저는. 얘기만 들어도 숨 막혀요. 네, 숨 막혀요. 양쪽에 이게 벽이 쳐져 있고 네. 앞에서 형광등만 켜놓고 전체 조명을 어둡게 놓으면 여기만 집중이 확 되잖아요. 네. 그걸 너무 싫어해요. 숨이 너무 막혀. 저는 이런 건 신기하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뭐 잘 읽히고 공부되는 데가 있으니까. 김도희는 어디서 잘 돼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동굴 속. 보통 책 읽는다 그러면 뭐 이동할 때 많이 읽고 지하철 타고 다니까 지하철에서 많이 읽는 편이고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침대에서 읽었는데 항상 누워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침대? 침대에서 읽는 분들 많죠. 저는 도서관이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해서 학교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해갖고 늘 침대에 누워서 수업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해요. 그렇구만. 침대에 누워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20분 정도 넘기면 항상 자가지고. 아프고 등 아프잖아요. 이렇게 등이 휘어지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그래요? 응급실 병원 침대 하나 갖고 다녀야겠다. 저 그 너무 꿈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서는 거 뒤에가. 그래. 그 누워서 침대 할 하나 때 갖고 싶어요. 엎드려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엎드려서 안 봐요. 근데 진짜 잘 때처럼 누워가지고. 진짜 잘 때처럼 네,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그럼 잠오지. 제가 최신 아이템을 하나 구매한 게 있는데.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워서 천장을 본 상태로 배에 책을 올려놓고 볼 수 있는 안경을 샀어요, 제가. 진짜 그걸 샀어요? 뭔지 알고. 이게 정말 샀어? 프리즘 달려있는. 최고예요, 최고. 누워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익숙해져요, 금방? 이 정도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깡쌤이 장비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웃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샀어, 그걸. 샀어요. 근데 저 봤던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어떤 TV에서 전현무 씨가 무슨 걸 끼고 누웠는데 그게 TV가 보이던데? 맞아요, 그거. 예전에. 누워서 뭐. 네, TV가 프로에서.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전현무 안경이라고 하던데. 그래. 예.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책을 읽는다가 하면 좀 시끄럽더라도 저는 이제 이어폰을 끼거든요. 주변에 소리가 들리면 방해가 되니까. 귀마개. 아니, 음악을 좀 듣죠. 조용한 음악 같은 걸로 귀를 차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용하게 혼자만의 공간에서 침대 위라던가 뭐 좀 오픈돼 있더라도 뭐 카페라던가. 그치, 카페 그런데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조용히 읽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독서라고 하면. 그쵸. 그러네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좋다. 독서를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 뭐로 했어요? 그럼 그전에 어떻게 독서를 했는지를 보여주려면 제가 이 독서의 역사라는 책의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 아우구스티누스 알고 계시죠? 그쵸? 오래됐네. 오래됐잖아, 지금. 예. 인류 전체 역사로 따지면 얼마 안 됐지. 4세기에. 그럼 너 회개하면서 읽으실 것 같아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기독교의 교부. 그러니까 천주교죠. 가톨릭의 교부시고, 원래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는지 알고 계세요? 기독교인들 때려잡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건 그건 베드로. 취미였고. 바울이고. 바울이고. 그냥 되게. 성 어거스틴. 금수저? 금수저는 아니었어요. 이거 들어봤던 것 그 타락한 정도까지 젊은 시절 때 방탕하게 보내지 방탕하게 않았어요? 살았던 사람. 근데 그 방탕한다고 해봤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망나니였던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직업은 문학이나 수사학이나 논리학을 가르치는 강사. 였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학원 선생님이었죠. 그리스에 유학해가지고 책 읽는 거 워낙 좋아했고 책 덕후였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뭐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타락했었다는 거야? 당시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수도사처럼 안 살았다 이거 그렇구나. 내가 봤을 때는 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몇 번 나이트클럽 한 2번 한 번 가보고 뭐 이 정도 느낌인데 그렇게까지 방탕했던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고백록이란 책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이제 망나니처럼 살다가 뭐 어떤 뭐 정원에선가 어떤 아이의 노래 구절을 듣고 책을 펴봐라 해서 성경 구절을 딱 펴봤는데 거기서 하느님 말씀에 감화받아갖고 막 회개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문학이나 뭐 웅변술 이런 걸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로마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됐어요. 학원비도 잘 애들이 안 내고 막 이래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밀라노에 수업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밀라노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고백록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이제 그 당시 밀라노의 주교고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성인으로 추제된 사람이에요. 워낙 유명한 열혈 독서가였어요. 암브로시우스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독방에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는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증언입니다. 책을 읽을 때 그의 두 눈은 책장을 뚫어져라 살피고 가슴은 의미를 캐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방문할 때면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침묵 속에서 독서 산매경에 빠진 그를 발견하곤 했다. 그는 절대로 큰 소리를 내어 글을 읽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묵독이네요, 묵독. 저희가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보편적인 방법. 예.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책을 읽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조용히 그냥 입 닥치고. 그렇지. 예.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게 되게 신기했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신기하네. 책 읽을 때 목소리도 안 내고 혀도 움직이지도 않네. 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던 시절만 해도 말 없이 그러니까 낭독하지 않고 책을 읽는 방법은 비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약간 낯설었구나.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책을 읽는다는 건 내가 그 책을 혼자 읽는다고 해도 당연히 그걸 소리내서 읽는 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이 낭독하는 방식의 독서가 적어도 한 10세기 정도까지는 서구 사회에서 보편적이었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독서 장면 일종의 이제 소리 없이 독서하는 장면, 묵독 이런 거죠, 이게. 소리 없이 독서하는 묵독 장면을 묘사한 이 대목이 아마도 서구 문헌사에서 최초로 기록된 소리내지 않는 독서의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그 더 이전 기록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말없이 읽어가지고 부하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기록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누가 뭐 책을 읽는다, 뭐 편지를 읽는다 하면 문자를 보면 당연히 소리내서 읽는 거야, 그냥. 이게 너무 당연했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소리내서 읽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도서관이라던가 뭐 학자들이 모여서 있는 뭐 플라톤 아카데미아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당시 학원들. 네. 이런 데서도 아마 수십 명의 학자들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책을 읽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지독한 독서광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글은 가리지 않고 소리내서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도희는 왜 혼자 빵 터졌어? 독실님 지금 뭐 생각하고 계세요? 되게 광적으로 어떤 거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 그래. 장면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 그리고 돌고래를 생각했어요. 방금 전에. 그 돌고래가 예. 그 하트가 아니라 그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걔네들이 옆에 있는 애가 보고 쟤가 저렇게 하는 거 따라한 거라는 것처럼 초대 그 성경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많은 부분이 차지할 거고 그 책 같은 게 굉장히 귀했을 거고. 태어나서 본 형태들은 뭐냐면 그거를 읽을 때 항상 손을 씻었을 거고 당연히 당시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소리에서 되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읽는 거를 항상 평생 봐왔을 거라는 거예요. 돌고래 옆에 돌고래가 이제 공격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네. 그럼 이제 사고가 제한되는 거지. 원래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책이 너무 적으니까 현대인이 태어나서 접하게 되는 그 글자 수랑 그 중세인이 태어나서 접하게 되는 총 글자 수 자체의 양적 차이가 많이 컸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안 읽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리내서 읽거든. 읽죠. 그러니까 아마 시대적 상황 자체가 텍스트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게 시작부터가 암송으로 되니까 활자 언어 전에 구술 언어로서 다 암송하잖아요. 뭐 불교 경전도 글을 써가지고 전수된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너 배웠던 거 뭐야, 너 배웠던 거 뭐야, 그래서 모여가지고 서로 암송해서 맞춰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하다가 활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활자 매체가 이제 발달하게 된 거니까. 이전의 방식으로 읽었을 것 같은데요. 데리다도 이거 비슷하게 그 말과 글의 어떤 지위의 차이에 대한 얘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조적 수단이고 말이 이제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거다. 그게 인류 역사에서 그 말과 글의 지위 차이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세계관을 어느 정도 들여다봐야 되는. 들여다봐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최 사장이 얘기했던 그 데리다의 인용 구절 그 부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문자는 어떤 거냐면 소리를 재생하는 일종의 레코드 플레이어 같은 거야. 문자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문자를 딱 봐. 그럼 읽어야 돼.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소리 내서 음성의 형태로 그렇죠. 변환을 해서 자기 귀로 다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당시에는 글자로 쓰여진 텍스트라는 건 그냥 누군가 발음할 수 있도록 쓰여진 어떤 것입니다. 아, 발음 기호야. 예, 그러니까 발음해야 돼, 반드시.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그 글자는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어. 누가 읽어야지 생명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약간 그건 비슷한 게 아닐까? 악보를 어떤 사람이 우리가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이 악보를 눈으로만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요 진짜 신기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왜요? 왜냐면 악보라는 거는 그 음악을 재생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인 거지. 악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 텍스트를 봤을 때도 이거는 악기처럼 이렇게 발음을 해줄 수 있는 보조 수단인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문명에서 문자가 가졌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뭐 예전에 이제 주술사가 막 주술을 행하고 부적을 쓰고 이런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때는 문자라는 거는 그냥 요즘 생각하는 그냥 기호가 아니고 마치 영혼처럼 어떤 특정한 소리를 지니고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문자랑 소리는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 소리를 발음함으로써 문자 속에 숨어져 있는 어떤 매직, 마술적인 힘, 어떤 주술적인 힘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주문 같은 게 그렇죠. 건가요? 예, 그게 그 흔적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건데 이제 이게 매직 알파벳이라고 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문자라는 게 신성한 걸로 추앙을 받거든요. 보통 신이 우리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자에 각각 하나하나마다 뭔가 고유의 어떤 힘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쓰는 게 괜한 게 아니고 그 문자 속에 숨어져 있는 마법적인 힘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딱 붙여주면 그게 가는 거죠, 그렇죠? 강시. 예. 강시. 강시 생각나. 예. 그래서 뭐 아브라카다브란가 뭐 이런 맛을 주문 그런 것도 그렇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주문을 발음함으로써 그 문자에 숨어있던 그 힘이 막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발음이 우선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자가 우선인 거고 그 문자를 표현해 주는 거네요. 그 엑소시즘 같은 거에서도 이제 주문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주문이라고 하면 안 될 텐데 이제 그 기도문이 될 텐데 주문처럼 이제 그걸 이렇게 외우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에 이제 힘이 들어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경전을 이제 해석하고 이런 관습에도 이게 다 영향을 미쳐져요. 그러니까 매직 알파벳의 어떤 관념인 건데 문자 속에 어떤 성스러운 힘이 들어 있고 그거를 발음함으로써 이게 뿅 하고 나타난다. 그 힘이 이런 관념이 종교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뭡니까? 신과 대화를 하는 성격을 지니게 되죠. 그렇죠? 그렇군. 네, 그래서 지금도 이거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암송하지 않나요? 입으로? 아, 외우기도 하고요. 네. 무조건 외우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 이제 기도를 한다든가 이제 힘든 일이 올 때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외우면서 암송을 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천주교에서도 아예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갖다가 서로 신자들끼리 읽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 그래서 독서, 뭐 복음, 뭐 이런 전례의 시간에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이 복된 말씀 들으라.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지금 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전해지고 성경을 읽는 방법이 어떻게 변해왔고 이거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해주셨던 비스무리한 것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혹은 그 글이라고 하는 거, 언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제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도 또 뭐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 네, 말씀이다. 말씀이 이제 현존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묘사들이 성경 안에 있기도 하고, 뭐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불교에서의 다르마랑 비슷한 거 아니야? 법. 죄송합니다. 네네. 아무도 몰라 지금. 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이거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언어가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이걸 찔러서 쪼갤 수도 있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문자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문자가 많으니까 뭐 길거리에 가면 전단지에도 막 문자들이 써 있고 막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문자 구경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네. 시대적으로 약간 신비해 보였겠네. 그렇죠. 네. 못 읽는 사람은 이게 뭔가. 태초에는 굉장히 신비한 어떤 성격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꾸란이라고 해서 여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우는 꾸란. 것도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암송한다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공식적인 교육이나 여기에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교육 과정으로 잡혀 있을 정도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 줄리언 제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언어를 지각하는 기능이 청각적으로 언어를 지각하는 기능보다 좀 늦게 진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해요. 그 짧은 2000년 동안? 예. 그러니까 청각이 먼저 진화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늦게 진화한 늦게 발달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 이제 반증 가능성이 없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그랬을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는데 사실 1000년 전의 인류나 지금의 인류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신석기 이후에 거의 비슷하잖아. 5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어린아이를 만약에 지금 데리고 와서 우리의 지금 교육을 시키면서 한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화적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문화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되도록, 제가 보는 것마다 다 그래. 그러니까 문자는 굉장히 귀하고 그 문자를 보는 사람들마다 손을 씻고 되게 그거를 조심스럽게 읽고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로 사고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문화의 어떤 진화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정말 생물학적 뇌의 발달은 잘 받아들이기 좀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뭐지? 의식의 기원 쓴 사람 아니에요? 하버드대 의사? 제임스? 네. 몰라, 제임스 불러와 빨리. 이름이 완전 똑같아가지고 뭘 관찰하냐면 문화권마다 처음에 초기 조각상들이 눈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눈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본 만화처럼? 예?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맞아요. 그게 좀 더 뭐 2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조각상 있으면 눈이 이렇게 크잖아요. 얼굴 전체를 눈으로 그려놓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사람들은 뭔가 문자나 이렇게 소통할 수 없고 또 이제 이질적인 문명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랑 같은가 다른가를 시각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고대 이제 형상들로 갈수록 조각상들의 눈이 되게 크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제임스 얘기 반대말이네. 제임스는 이제 청각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먼저 진화하고 네네. 이후에 이제 시각적인 게 발전했다는데, 김도인이 얘기하는 거는 옛날 사람들은 눈을 크게 그렸다는 것이 1차적으로 인식하는 그 어떤 기관이 눈이었다라는 얘기잖아. 네네. 근데 뭐 시각만 쓰고 청각만 쓰고 그러진 않았겠죠. 둘 다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자랑 대응시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생활하는 걸로 보면 그럴 것 저기 줄리언 제인스가 그 김도희님이 말씀하신 학자가 맞을 거예요. 네. 그래. 맞는 것 같고, 이분은 이제 이론이 사실은 논란이 되게 많았던 게 그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리 발달 과정에 의식이 한 2단계로 진화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간은 어떤 내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면적인 내향적인 마음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재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설명 좀 해줘. 왕이나 어떤 신의 목소리라고 여겨지는 어떤 환청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이고 판단하고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거를 봐도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신이 들어와서 명령을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다이몬. 예, 뭐 소크라테스도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 다이몬이 대화편에서도 항상 자기는 다이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구절이 나올 뿐만 아니라, 뭐 고대 호메로스 시절의 그 일리아스나 이런 문헌들을 보더라도 아킬레우스가 열받아서 뭐 전장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쓰면 될 거를 갖다가 아킬레우스가 고민하는 내면의 고민 장면을 항상 신이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걸로 묘사를 합니다.
묘사 이렇게 되어진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을 근거로 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어떤 청각적인 외부에서 주어지는 계시나 환청 같은 걸로 받아들였던 시기가 있는데, 이게 문자가 개발되면서 이런 과거에 이제 외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사고의 과정인 거구나. 자아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발견해서 자아를 발견해 나간다. 한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을 내세웠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진화라는 얘기를 쓸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진화가 아니라 의식적인 진화. 아니요. 신체적인 거랑 연관시켜요. 책에서 보면 예전에 그 깡생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적인 자아관념이 없고 그냥 외부의 명령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파악했을 때는 뇌가 하나로 통합된 거예요. 일원적 뇌라고 봐요. 근데 의식이 생겨나가지고 자아관념이 있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는 양원적 뇌라고 해서 좌뇌 우뇌가 쪼개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사예요. 논란이 있어요. 네네. 이 사람 이론이 뭐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덕실이가 왜 그러냐면은 진화 심리학에서의 전제 자체가 그거잖아, 그렇지? 나 왜 딴 얘기하려고 진화 심리학자가 되었어. 진화 심리학에서의 기본이 그러니까 신석기 이후에는 거의 우리가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신체적으로는. 그러니까 5,000년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야. 그렇죠. 신체적 변화를 발생시키기에. 근데 뇌가 만약에 실제로 진화적인 형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양원적 뇌로 변해있고 그것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하나였다가 뭐 뇌량이 지금 뭐 있는 형태의 어떤 두 개로 좌뇌 우뇌로 쪼개진 것을 이제 비유적인 게 아닐까 싶은데 또 의사라고요. 네, 의사예요. 그럼 뭐 우리가 사실관계 파악하기 전에 근데 좀 받아들이긴 좀 힘든 것 같고 어떤 비유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재밌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여러분들에게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예. 리처드 파인만이 했었던 건데 파인만. 네. 1, 2, 3, 4, 그러니까 10초를 셀 거예요, 지금부터. 네. 10초를 세는데, 어떤 사람은 글을 읽으면서 10초를 세고,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서 10초를 세요. 그래서 10초가 지난 다음에 딱 10초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저 이해 못했는데? 내가 직접 세는 거예요? 네. 책을 읽으면서. 10초 한 1분 정도로 할게요. 네. 김도희 님이 제가 이제 여기 하지만부터 읽어보라고 시키고, 읽으면서 1분 뒤에 1분이 됐다는 걸 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나름의 1분이라는 시간을 측정해서. 네. 그런 방법, 그렇게 하는 것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이 있고, 읽으면서 눈으로. 그 두 가지를 이제 실험을 시키거든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읽으면서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말을 하면서가 가능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말 안 하면서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거 근데 말하면서가 독실님이 말씀하신 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죠. 둘 다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요. 음독하거나 묵독하거나 1분이라는 시간을 나름 측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게 누구일 것 같느냐. 거의 그래요? 나는 거의 음독하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나도. 음독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묵독이라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잖아요. 혹시 음독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음독은 근데 음독은 나와 있는 글자 수를 다 읽어야 되지만 저희가 묵독할 때는 모든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맥락상으로 읽기 때문에 스킵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어가 몇 개만 있으면 의미가 파악되니까 쑥쑥 읽어서 내려가니까 자기가 느끼는 1분이란 시간보다는 묵독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읽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목표인 거예요. 읽는 거. 이 안에 있는 내용도 물론 기억을 하겠지. 기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길지 않아요. 1분은. 시간 측정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이걸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하는 게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재냐면 속으로 시간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으로 읽고 있는 거야. 이걸 실험할 때 자기가 한 1분이 지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세야 돼요. 숫자를 정말로. 같이 간다는 거죠. 숫자를 세는 방식이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파이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속으로 세요. 그러니까 말로 해요. 숫자를. 초를. 그래서 1, 2, 3 하면서 눈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셀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친구는
말을 하면서 셀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최 사장님이랑 이렇게 웃고 떠들고 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1, 2, 3, 4 이걸 세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 시간을 셀 때는 항상 말을 해야 되니까. 속으로 말을 하든 밖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결론이 뭡니까? 그런데 빠따가 좋아, 빠따. 말을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데 읽으면서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물어봤대요. 파인만이. 어떻게 너는 생각을 하냐. 초를 어떻게 재냐. 근데 우리는 1, 2, 3, 4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앞에 괴종시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상상한대요. 되게 중요한 차이를 얘기하는데 시간을 재는 방식에서 네. 괴종시계가 왔다 갔다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1초, 2초, 3초를 시각화해서 시간을 재는 사람이 있고 1, 2, 3, 4를 말로 하면서 청각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시간을 알겠다. 측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지금 그게 생각났어요. 누가 이렇게 시각으로 먼저 청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시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것인가. 초의 개념을 이걸 청각적인 걸로 시간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시각적인 걸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더라. 네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랑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했는데 단어라는 것도 청각적인 걸로 우리가 처음에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네. 시각적인 걸로 바뀐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윌리엄 제임스의 얘기나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하여튼 고대인들의 내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엄청나게 달랐을 것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공통점도 있었겠지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배우는 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국정교과서로 배우면 그 내용을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자유롭게 가르치고 토론을 가르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다양성을 배울 수 있겠죠.